여러분들 모두가 이제 부자가 되시고 싶어 합니다. 근데 부자들은 있지 않습니까? 자기 돈만 가지고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어요. 내가 가진 돈만 가지고는 절대 평생을 어떤 일을 하더라도 부자가 되기는 힘듭니다. 그럼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부자만의 특징이 있거든요. 뭐냐? 대출을 좋아합니다. 대출 남의 돈이죠. 남의 돈을 잘 활용하는 사람. 그래서 부자들의 특징은요, 돈을 갖다가 모을 때 자기가 필요한 돈을 자기가 적금을 들어가면서 모으는 게 아니라 남에게 융통을 하든 대출을 받든 이런 형태로 해서 부자가 되는 길을 투자를 합니다. 이런 분들이 저희가 흔히 말하는 대출이라는 게 그 레버리지 효과라는 표현을 하죠. 그걸 잘 활용하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 이유는 보시다시피 돈을 모으는 속도보다는 인플레이션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아무리 본인이 적금을 들어가면서 모아봐야 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률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은행에다가 이제 저축을 막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저희들이 1980년대, 90년도에는 금리가 20% 가까이 될 때도 있었어요. 예. 그때는 평균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4% 이래 되기 때문에 저축을 하고 적금을 들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목돈을 사서 집을 살 수 있는 여건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금리 얼마예요? 예? 2점 몇 프로까지 받나요? 지금 기준금리가 0.5%고요. 대출금리가 지금 뭐 4%대 있다가 지금 2%대까지 거의 떨어졌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은행에 적금을 넣어놓는다? 그럼 인플레이션이 지금 일어나는 게 약 2%대 이상에서 일어나거든요. 절대 그걸 따라가면서 특히 집값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여러분들 꼭 필요한 겁니까? 네? 물가 상승률을 왜 꼭 가져가야 됩니까? 물가 상승률이 제로가 되면 안 되나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제로가 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진보를 못 하잖아요. 네? 진보. 지금 수업을 참 착실히 잘 들으신 분이네요. 네, 네. 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이 제로라 칩시다. 그러면 오늘 어떤 소비재, 쉽게 얘기해서 제가 TV를 한 대 산다고 칩시다. 냉장고, 좋아. 냉장고를 100만 원 주고 하나 사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난다면 1년 후에도 100만 원이죠. 2년 후에도 100만 원이죠. 3년 후에도 100만 원입니다. 계속 100만 원이에요. 오히려 역으로 디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면 100만 원짜리가 내년이 되면 90만 원이 돼요. 그리고 80만 원이 되죠. 자, 그러면 100만 원짜리가 좀 지나면 90만 원이 된다는데 여러분들 그 냉장고 사시겠어요? 기다리겠죠. 소비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적정한 인플레이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대출을 받으면 대부분의 분들이 일단 빨리 대출을 갚아야 돼. 이런 마인드의 분들이 사실은 꽤 많으세요. 특히 앞전에 말씀드린 베이비부모 세대는 빚주고를 못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럼 과연 이 대출, 빚, 이 부담으로 작용하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 아닙니다. 아닙니까? 젊으신 분이네. 맞습니다. 근데 나쁜 빚도 있고 좋은 빚도 있습니다. 사실 그게 정답이죠. 그래서 좋은 대출은 뭐고 나쁜 대출은 뭔지 먼저 아셔야 돼요, 여러분께서.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주택을 구입하는데
대출을 받습니다. 6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5%의 금리로 2억의 대출을 받아요. 그러면 봅시다. 5% 금리니까 2억이니까 연 1,000만 원이죠. 연 1,000만 원의 이자가 나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 가격이 계속 뛰고 있어요. 그래서 연간 5천만 원의 아파트 상승 가격이 생겼습니다. 그럼 얼마가 이득이죠? 이 정도는 계산하실 줄 알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4천만 원의 연수익이 생겼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나쁜 대출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동차 구입을 하는데 할부로 구입을 합니다. 연 5% 이율로 할부 구매를 할 거거든요. 2억짜리 이제 람보르기니를 사러 갔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딱 하고 멋지게 차를 끌고 나오죠. 자, 그럼 이자로서 동일하게 2억을 대출받은 거니까 연 1,000만 원씩 나가죠. 근데 해마다 자동차에 대한 감가상각이 3천만 원씩 됩니다. 자, 그러면 이분은 연 얼마의 손해본 거죠? 2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계시네. 네, 4천만 원의 손해를 본 거죠. 자, 똑같은 2억이라는 대출을 어떤 대출은 나에게 4천만 원의 수익을 안겨주고 또 어떤 대출은 나에게 4천만 원의 손실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출은 좋은 대출이 있고 나쁜 대출이 있어요. 자, 좋은 문구죠. 당신을 빛나게 하는 빛이 있고요. 당신을 빚지게 하는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최대한 당신을 빛나게 하는 빛을 많이 활용하셔서 부자가 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대출을 받으시게 되면 대부분 빨리 갚아야 된다고 생각들 하시는데 대출은요, 최대한 천천히 갚는 겁니다. 그렇다고 남의 돈 빌린 걸 계속 떼놓고 안 갚지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정당하게 받은 대출 또 연장이 가능한 계속 연장을 하고요. 계속 그 레버리지를 활용을 하시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돈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가치는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물가 상승률 때문에 그런 거죠. 자, 1억 원의 돈을 연 4%의 이율로 20년간 대출을 받는다 칩시다. 물가 상승률은 2.5%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 이자 부담이 약 4,100만 원 정도가 20년 동안의 이자로 부담이 됩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게 되면 20년 후에 1억 원의 가치는 6,500만 원이 하락을 해서 약 3,500만 원의 가치밖에 안 남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자가 4,100만 원 나갔죠. 근데 원래 돈의 1억이라는 돈이 6,500만 원의 가치 하락을 가져왔어요. 그럼 그때 갖게 되면은 이 사람은 얼마의 이득을 보는 겁니까? 이게 빨리 답이 안 나오면 여러분들 이해를 못하고 계신 거야. 얼마의 이득을 보고 있는 거죠? 제가 이득을 보고 있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1억 600을 이득 보고 있다고요? 응? 6,500? 자, 이자로서 4,100만 원을 냈어요. 이자 부담 4,100만 원을 내야 돼요. 자기가 줄 돈이 4,100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돈의 가치가 이미 6,500만 원이 하락해서 그 돈만큼 안 줘도 돼요. 6,500만큼 돈의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내가 안 줘도 돼요. 2,400. 그렇죠. 참, 어느 분이십니까? 손 한번 들어주세요. 박수 한번 드립시다. 이처럼, 자, 다른 거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계산하실 필요도 없고요. 이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돈은 가치는 하락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1억을 빌리고 결국 이자까지 쳐서 준다 하더라도 내가 이득이란 얘기예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통장에 꼬박꼬박 적금 들어가면서 네? 통장 안에 돈을 쟁여놓고 계실 겁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돈을 까먹고 있는데 2,400만 원의 이득을 채무자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 레버리지를 활용한 또 다른 레버리지를 만들어야 돼요. 대표적으로 가장 투자에 있어서 레버리지를 잘 활용하고 있는 투자가 뭐죠? 네? 아니요.
여러분들 부동산 쪽으로 이제는 마인드를 갖고 가셔야지. 부동산. 부동산에 가장 대출을 활용해서 레버리지를 활용을 잘하고 있는 투자 방식. 갭 투자입니다. 갭 투자. 갭 투자를 할 때 예를 들면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내가 아파트를 샀습니다. 근데 거기 전세가 8천이에요. 그럼 본인 돈 얼마가 들어갔죠? 2천만 원 들어갔죠. 일단 물론 처음에 살 때 전세를 들어가 있는 사람 집을 안고 산다면 처음부터 2천만 원이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공실이라면 일단 1억이라는 돈이 필요하겠죠. 그러고 나서 전세를 얻게 되면은 2천이 투자가 된 거 아닙니까? 나머지 8천이 남겠죠. 그럼 똑같은 집을 몇 채 투자할 수 있습니까? 5채를 투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레버리지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주택이 상승기에는 가능한 투자 방식이지만 하락기에는 한순간에 빚더미 않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정부에서 규제를 강화시키니까 그 광주에 계신 분인데 갭 투자를 해서 본인 앞으로 임대 사업을 벌리시면서 집이 뭐 2,000채가 넘게 있더라고. 근데 한순간에 몰라요. 한순간에. 사람이 행물이야, 지금 행물. 이처럼 여러분들이 남의 돈의 활용을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수익은, 주머니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현재 집을 혹시 자기 명의로 소유를 못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분들은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이 집 내서 집을 사세요. 빚을 내서 집을 사셔야 된다고. 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지금 집을 갖고 있질 않다 칩시다. 근데 순수하게 예전에 금리가 좋을 때처럼 내가 다 돈을 모아가지고 집을 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나쁜 생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부모님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적금 다 들고 그래서 그 모은 돈으로 집 사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현재 그게 가능한지 한번 볼까요? 자, 1억이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집값이 지금 계속 올라가면서 뛰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적금 통장에다가 저금을 계속 하십니다. 물론 적금을 넣기 때문에 통장의 잔고도 계속 늘어나겠죠. 하지만 이 갭차가 가면 갈수록 심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론 나중에는 10억짜리 집에도 살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1억짜리 집을 사는데 돈이 없으시다면 5천만 원짜리 빌라라도 들어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5천만 원짜리 빌라로 들어가 있다 보면 이래 가집니다. 이 가격이 뛸 때 이 가격도 같이 따라 뛴다는 얘기죠. 그러면 세월이 지났을 때 나는 요 갭만 메우면 돼요. 그죠? 이 갈아타기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근데 적금을 들여놓게 되면은 결국은 이 갭 차이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격차는 벌어지기 때문에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게 내가 돈을 모아서 내 돈으로 집을 사야지라고 생각한다면 전제가 되어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집값이 내가 필요한 자금 다 모을 때까지는 오르지 말아야 된다는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상승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하락하지 않아야 된다는 건 뭐지? 하락하면 더 좋은 거 아닌가? 하락하면 여러분들 집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락하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여러분들 못 사요. 네. 이처럼 분명한 건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집값에 대한 상승폭은 대출 이자에 대한 상승폭보다는 월등하게 높았습니다. 이건 뭐 미래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빚을 내서 집을 사게 되면 좋은 점들이 있어요. 어떤 점들이 좋냐면요. 강제 저축이 됩니다. 일단 빚을 얻어놓으면 어떻게든 원금무관한 상환을 하든, 그죠? 이자를 내든 꼬박꼬박 불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하든 원치 않든 강제 저축이 돼요. 뿐만 아니라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내 집 장만을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길입니다. 돈을 다 모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잖아요. 일단 남의 돈으로 먼저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게 돼요. 본인 앞으로 집이 없으시거나 그런 부동산이 하나도 없으신 분들은 부동산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그거 투기꾼들이 하는 거지. 근데 본인 앞으로 내 명의로 등기문서를 하나라도 갖게 되면요,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내 집값이 오르는지 내려가는지 보셔야 되잖아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하물며 저희 그 원생들이 이제 그 투자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되시거든요. 그분들 오늘도 우리 저 강성모에 와가지고 저한테 성당리에 투자해놓은 거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볼 때마다 물어봐. 볼 때마다 그 뭐 집값가 바뀌나? 하다못해 뭐 변화가 있으면 당연히 먼저 알려드리시죠. 근데 저번 주에 보고 이번 주에 또 봐. 근데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할 말도 없어. 부동산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만큼 내가 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진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드는 길인 거예요, 이게. 이 자산 증식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한 번도 투자를 안 해본 사람들은 그 첫 발을 내딛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근데 그걸 본인의 집을 소유하는 것으로 첫 발을 내딛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재미를 보셨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또 다른 데다가 또 아파트 한 채 더 해볼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가져지게 돼요. 왜냐? 돈 버는 방법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 분양할 때 받았는데 한참 부동산 경기가 하락을 찍고 꺾일 때 사가지고 마이너스 피해요. 남들은 막 얼마를 벌었네 하는데 마이너스 피인데 그래 되면은 쳐다보기도 싫죠.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있는 순간 어느 날 보면 그 분양가를 넘어서서 또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에 대한 시세 변동이 그래 왔어요. 보통 부동산 경기를 저희들이 이렇게 라이프 사이클에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평면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늘 이렇게 움직여 왔어요. 이러면서 늘 상승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후반부에 아파트 앞으로 투자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앞으로 아파트에 대한 전망을 좀 해드릴 건데 이제는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뭐냐? 인구예요, 인구. 예전에 이렇게 아파트가 계속해서 뛸 수밖에 없었던 거는 대한민국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한민국 인구 이제 줄기 시작했거든요. 네. 아까 제가 초창기에 인구 구조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결국 갖고 있던 집들을 누군가는 받아줘야 되잖아요. 자식 세대들이 더 늘어나서 받아줘야 되는데 받아줄 세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2부 순서에서 좀 더 상세히 좀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